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정소희,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주요 기술주와 금, 그리고 가상자산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이 같은 혼란스러웠던 미증시 상황,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또 일부 기업의 실망스러운 실적들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주요 기술주와 금, 가상자산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먼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실적 발표들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넷플릭스는 브라질 세무 당국과의 분쟁 비용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0.7%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 0.71% 하락하면서 46,590.4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0.93%, 거의 1% 가까이 밀리면서 22,74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6,699.40포인트로 0.53% 하락하면서 6,700선을 내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반도체주들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흐름 히트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에서는 엔비디아가 0.49%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은 0.69% 밀렸고요. AMD는 무려 3.28% 크게 하락하는 흐름에 마이크론도 1.89% 거의 2% 가까이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밀렸고요. 이어서 애플은 1.64%, 아마존은 1.84% 하락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0.82%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움직임 보였는지 더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조치를 검토하자 투매가 나온 건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에 따른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노트북, 항공기, 엔진 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다양한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방침과 미국 선박에 대한 신규 항만 요금 부과에 대한 대응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들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진 압박을 받고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식에 주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예상보다 낮은 매출과 이익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5.6% 하락했는데요.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이틀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함께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미 연준이 대형 은행의 자기 자본 확충 의무를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19% 수준이던 추가 자본 확충 비율을 3에서 7%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잡혔는데요.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자본 규제 강화안인 바젤 3 엔드게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젤 3 같은 경우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시스템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에 발표한 국제 자본 규제 기준인데요.
당시 기존의 바젤 1, 2 체제가 위기시 손실 흡수 능력과 유동성 안전장치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제로 설계됐습니다. 세안은 2023년에 제시된 19%와 이후 내부 논의에서 나온 절충안인 9%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긴장감에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비트코인 강세를 점쳐왔던 스탠다드 차트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반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 양상을 보이자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함께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기업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리콜은 배터리 팩, 컨넥터가 주행 중에 갑자기 열리면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인데요.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2,960세대가 대상이고 2025년형 모델 3 약 5,038대와 2026년형 모델 Y 7,925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함은 멕시코 인티카 솔레노이드의 코일 단자 연결 불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전 경고 없이 동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운전자에게 즉시 안전 정차 안내가 뜬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충돌 부상 보고는 없다라고 밝혔고 문제 컨택터를 결함 부품이 없는 인증 부품으로 무상 교체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적과 품질 관리 리스크를 동시에 주목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양자 컴퓨팅을 한층 실용화할 수 있는 새 알고리즘 퀸텀 에코스를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사 윌로우 양자칩에서 구동되면서 세계 최상위 슈퍼컴퓨터 대비 약 13,000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를 다른 양자 컴퓨터로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하드웨어에서 처음 입증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구글은 이 기술이 분자 구조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과 신소재 탐색 같은 실제 산업 연구에 곧바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애플 소식입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애플과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분야 전략적 시장 지위 보유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위법 판단이나 즉각적 의무 부과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공정 경쟁을 위한 개입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한편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에어 생산을 크게 줄이고 대신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국 외외 시장에서 에어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 버노바 소식입니다. GE 버노바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력과 전기화 장비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규 주문이 크게 늘었고 또 매출은 약 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지만 EPS가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요. 회사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기보다는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확실히 불안정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우려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필요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흐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시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가치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자세히 알아보는 기업사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재련 사업의 중심이죠. 고려아연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그리고 건설, 전자제품까지 우리 생활 속의 대부분 금속 제품에는 이 회사의 기술이 녹아있죠. 고려아연이 이제는 그 분야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1974년 설립됐습니다. 서울 종로본사와 울산 온산재련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온산제련소에는 단일제련소 기준으로 연간 80만 톤이 넘는 아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인데요. 멕시코 볼레오 그리고 캐나다 테크리소스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룹니다. 이처럼 막대한 생산량과 높은 정제 기술 덕분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아연 시장의 기준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립 초기에는 국내 광물을 재련하며 산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품질 인증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며 국내 재련 산업을 선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 법인과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요. 최근에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에는 재련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2차 전지 소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의 대표 제품은 이름 그대로 아연인데요.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 입히는 아연 도금은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과 금, 은 같은 다양한 귀금속과 희소금속도 함께 재련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최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 공정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련 부산물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활용하면서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형 공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재련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전략 광물 확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중국이 장악한 희소금속, 갈륨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557억 원을 투자하면서 2028년부터 연간 15톤 이상의 갈륨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에서 1조 원 규모의 BE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약 17만 5천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연간 37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흐름도 꽤 안정적입니다. 2023년 매출은 약 9조 8천억 원이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약 7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5,300억 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50년간 축적된 재련 기술력과 친환경 공정 전환 능력을 겸비한 모습인 고려아연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영풍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히기도 하지만 회사는 사업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략 사업의 중심 고려아연이었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혹시 트라피구라가 뭔지 아시나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혹시 뭘까요? 트라피구라란 이제 세계 최대 원자재 트레이딩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리처드 홀텀 최고 경영자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채굴이 아니라 재련이다라고 재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즉 재련과 정련에 대한 역량이 없다면 결국 그 역량을 가진 나라의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흐름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이었는데 국제적으로 재련의 강조성이 강조된 타이밍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련 기업 고려아연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셰일가스에 이어서 리튬 혁명, 미국 친환경 기술로 자원 독립 질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이 캘리포니아 임피리얼 밸리 리튬 밸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열과 직접 리튬 추출을 함께하는 DLE 방식으로 존 페스터턴 인근에서 연 2만 톤 생산을 노리고 있는데요. DLE는 회수율이 높고 부지 용수, 화학 처리 부담이 적어서 친환경 병목 해소 카드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 드라이브도 강화됐습니다. 에너지부는 CTR 헬스키친을 베스트 41로 지정해 인허가를 가속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네바다 테커패스 개발사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5%를 인수 발표했습니다. 이 전기차 지원은 다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ESS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리튬 수요는 견조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정책 초점은 달라도 리튬 내재화는 동일한 과제라면서 미국이 셰일 모델을 희소 광물로 확장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10년 내 한국 반도체 끊는다. 중국 공산당 자신만만. 중국이 중국 제조 2035로 반도체, AI, 양자, 우주를 최선으로 육성하면서 10년 내에 한국 반도체를 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EUV 제약은 3D 디램, 애칭 증착 강화와 화웨이, CXMT, SMIC 패키징 연합으로 우회하고 AI 초거대 데이터 센터엔 2030년까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연 100억 위안 지원으로 2030년에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또 배터리는 전고체 2029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터 기업 연구소, 민간 상용화로 이어지는 3단 R&D 체계와 특허풀로 판 깔고 챔피언 밀기를 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은 교육, 노동, 세제 개편이 늦으면 레드테크에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는 딥시크, 유니트리 같은 6마리 용이 앞세워서 학생들까지 창업 자신감이 확산 중인 상황인데요. 또한 우주는 2035년 로켓 100% 국산화를 목표로 자립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선택과 집중, 실행 중심의 국가 드라이브로 10년 빅피처를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 블랙 골드데이.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하면서 2013년 이후 최악의 하락선을 기록했습니다. 이 뉴욕 골드 ETF는 6.43%, 금 현물은 4,4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장중 4,100달러 밑까지 밀렸는데요. 달러 강세와 셧다운 종료 기대가 안전자산 수요를 악화시킨 영향입니다. 여파로 금광주와 은도 급락했습니다. 뉴몬트 9% 하락하면서 채굴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GDX가 9%대, SIL이 10%대, 은현물은 장중 7.6% 하락했습니다. 급등기에 유리했던 영업 레버리지가 이번엔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다 보니 국내에도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과열됐던 금 김치 프리미엄이 16%에서 3.7%로 급축소하면서 ETF도 동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망은 혼조한 예정인데요. 디왈리 이후 인도 수요 둔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트라이온스당 4,000달러 선에서 저가 매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금 급락 직후에 반등했다가 일부 되돌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 베트남 러쉬, 삼성, LG가 키운 전자산업 생태계 침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베트남 북부의 삼성, LG가 만든 전자 생태계가 커지자 중국 기업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대베트남 투자액은 싱가포르가 46억 달러, 한국이 30억 8천만 달러, 중국이 25억 5천만 달러였지만 신규 프로젝트만 보면 한국은 8위인 반면 중국은 최다입니다. 이 애플은 비전 프로, 스마트홈 기기를 베트남 생산으로 돌리고 폭스콘, 럭스쉐어, 비와디, 고어텍이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또한 이 중국 전자업체들도 OLED와 TV 생산을 늘리면서 직접적인 경쟁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산 관세 불확실성 대신 이 베트남 생산을 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관세가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 기업은 기존 증설로 공급망을 넓히고 있지만 같은 생태계에 중국 업체가 더 들어오면서 부품, 인력, 부지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미증시 하락 마감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자세한 소식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 같은 점 참고하셔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요약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렇지만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유가증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900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약세와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에 대한 경계심에 힘입어 전장보다 47.89포인트 내린 3,835.79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버블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슈가 아무래도 투심을 위축시킨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후 점점 3,822.33포인트까지 물러났지만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반등해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한 뒤 3,902.21포인트까지 치솟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코스피가 3,900선을 넘은 것은 이제 21일 코스피가 장중 3,8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입니다. 그러나 고점 부담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때문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세 사실상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38.12포인트 내린 3,845.5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개인은 무려 7,5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72억 원, 그리고 3,99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오늘의 하락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어땠는지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코스피 시장의 흐름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면서 출발해 장중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7.12포인트 내린 872.0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개인이 무려 1,703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하락장을 주도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1,224억 원을 그리고 기관은 137억 원을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대표적인 대장주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방산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일하게 4.17% 상승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한 가운데 몇 가지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드는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알테오젠은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하며 45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와 HLB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56만 4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HLB는 0.34% 상승한 4만 4,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특징주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종목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 쭉쭉 오르더니 36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증권사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는데요. 특히 LS증권이 43만 원, 대신증권과 SK증권이 각각 4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내년 및 그 이후까지 X, 테슬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디지털 브릿지, 버티브, 엔비디아 같은 이 글로벌 핵심 빅테크들과 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 고객 서버나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 운영 방식 업체들과의
배전 제품 수주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민호 대신증권연구원도 4분기 이후 X 등을 포함해서 다수의 AI 데이터 센터 업체향 수배전 전력기기 이외에도 또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발전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스 엔진, 연료 전지, ESS한 전력기기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여줬습니다. 이런 분석이 따른 가운데 오늘 주가 상승세를 탔고요. 자세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14.77% 오르면서 정말 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장 대비해서는 14%대 상승하면서 36만 원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의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전거래일 대비 15.02%나 상승하면서 오늘 폭발적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1년 차트 살펴보시면요. 이제 작년 11월 22일 기준으로는 최저가가 13만 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특징주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앞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있었죠.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무기 출하와 관련된 속도전이 있습니다. 무기 출하 속도전이 시작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주들이 청신호를 띄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폴란드로 수출하는 물량의 연간 목표치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두 회사의 납품 능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를 따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낙관적인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은 이제 오늘 오전 2시 12분 101만 3천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날보다 주가가 4% 이상 오르면서 지난 14일 이후 6개월 만에 황제주의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주가 역시 17,250원 오른 22만 8,050원을 나타냈는데요. 현대로템의 주가가 22만 원을 넘은 것은 지난 13일 이후 무려 7거래일 만입니다. 이날 방산주가 상승한 것은 국제정세가 다시 한번 불안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무장단체죠.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사 10여일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았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글로벌 방산업종의 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동했습니다. 앞서 중동 분쟁이 완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모두 이달 들어 주가의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정세가 다시 흔들리자 국내 방산업종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관련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산주 흐름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다음으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한라 IMS입니다. 이 한라 IMS 대선조선이 보유한 영도조선소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승세를 탔습니다. 대선조건 채권단이 영도조선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라 IMS를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대선조선은 올해 18척에 이르는 수주 선박을 국내외로 모두 인도한 뒤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넘게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던 이 영도조선소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인데요. 최근 마스카 프로젝트로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라 IMS는 선박용 계측기 및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요. 한라 IMS는 계측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도조선소를 인수하게 될 경우 선박 MRO, 이 선박 정비와 보수, 운영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한라 IMS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가 전장 대비해서 1.31% 오른
16,24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고가가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29.76% 상승하면서 28,000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쭉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지 않고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온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거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점을 봐서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몰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29.76% 상승한 28,0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라 IMS 관련된 소식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이제 1년 차트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딱 1년 전인 10월 31일에 최저가가 무려 6,240원 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인데요. 오늘의 상승세에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영도조선소의 매각 이슈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일부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선조선의 채권단은 대선조선 영도조선소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인 한라 IMS를 결정했다는 소식 방금 전해주었는데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선조선 채권단은 영도조선소를 선박 MRO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 IMS가 역시 이에 관심을 보인 셈인데요. 대선조선의 영도조선소 부지 일대는 상가도 형성되어 있지만 영도조선소의 부지와 HJ 중공업의 조선소가 인접해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용도 전환에 좀 제약이 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라 IMS가 추리조선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소식과 이 같은 뉴스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면서 관련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 바로 2차 전지 얘기입니다. 2차 전지의 구조대를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급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질주하던 2차 전지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익을 기록하면서 하락하자 국내 2차 전지주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 증시에서 에코프로는 전날 대비 5,900원 내린 81,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려 6.75%나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 들어 전날까지 84.19% 올랐던 에코프라의 주가 하루 만에 6% 이상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제 대진 첨단 소재, LNF, 그리고 삼성 SDI 등 관련 주식들 역시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역시 1.68%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22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테슬라는 3분기 EPS가 전년 동기 약 30.6% 감소한 0.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를 0.56달러였는데 많이 하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기간 영업마진율은 지난해 10.8%에서 무려 5.8%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12% 증가한 28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유일하게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규제 크레딧 매출 감소, 구조조정 비용과 개발비, 그리고 관세 비용 등이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한 이후인 만큼 4분기에도 이 같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기차의 세액 공제 혜택 종료가 결국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GM, 포드, 폭스바겐과 닛산 등 주요 업체들이 전기차의 생산을 줄이거나 결국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기차용 배터리 재고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배터리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회복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전망 같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의 하락세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마지막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하락 전환된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LG화학의 경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글로벌 펀드의 주장과 함께 일본 업체로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시험관 시술 장비를 도입해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자극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상위 10대 장기주주이자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펠릭서 캐피탈은 LG화학 주식이 현재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인 순자산가치 대비 74% 할인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69조 원에 달하는 잠재 가치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LG화학이 일본 업체로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시험관 시술 장비를 도입해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체외 수정 시술 제품 전문 기업인 일본 키타자토로로부터 난자와 배아 냉해동 솔루션, 난자 채취 장비, 또 배아 배양 관련 연구용품 같은 체외 수정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비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배란 유도제 중심의 난임 치료 사업을 시험관 시술 전반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누적 295만 건의 연구를 통해 생식세포 보존율이 입증된 냉해동 솔루션 제품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술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오늘 LG화학 날아올랐다가 날개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LG화학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최고가 41만 5천 원까지 찍었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들이 조금은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어제에 반해서 오늘은 매도세가 우위가 되면서 오늘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1%까지는 빠지지 않은 0.9%대에서 38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과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전거래일은 39만 1천 원 선에서 공가 형성했었고요. 오늘의 고가는 41만 5천 원 선에서 형성했다는 소식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LG화학은 최근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보조금의 폐지에 따른 전기차의 수요 전망치가 하향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주력인 석유화학 및 전지 소재 부분의 불황이 계속해서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호재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종목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알차고 재미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물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죠.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를 소개합니다. 1981년 뉴욕에서 태어난 브라이언 체스키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산업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의 인생은 2007년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26세였던 그는 당시 직장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실직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월세까지 오르며 난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참여하게 된 컨퍼런스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호텔방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동료 조 게비아와 함께 본인의 아파트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 단 3개를 놓고 사람들에게 하룻밤 숙소를 대여해 줍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에어베드와 브렉패스트, 오늘날의 에어비앤비가 되는데요. 초기 모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숙박이 부족한 도시에서 개인이 자신의 집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체스키는 이 서비스를 단순한 숙박업이 아닌 경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싶었는데요. 호텔은 제공하지 못하는 현지인의 집과 일상 속에서 그 도시를 느끼는 경험, 이 차별점이 에어비앤만의 특색이었습니다.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기술보다 신뢰 시스템을 우선으로 했는데요.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를 평가하는 리뷰 구조, 그리고 예약부터 결제, 보험까지 안전하게 연결된 플랫폼, 또 이 체계적인 신뢰 구조 덕분에 오늘날의 에어비앤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익 구조도 함께 살펴볼까요? 200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불과 5년 만에 1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에는 무려 190개의 숙소가 등록됐고요. 호스트는 200만 명, 이용자는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익 구조도 간단했습니다. 호스트에게는 3%, 게스트에게는 약 14%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체 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호텔 산업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비전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 플랫폼을 넘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행 설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과 예산을 분석해서 가장 잘 맞는 숙소와 체험을 자동으로 추천하고요. 장기 거주형 여행과 친환경 숙소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여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일명 워크케이션 세대가 늘어나고 있죠. 체스키는 이들을 위한 장기 숙박 기능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일하면서 여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은 숙박업계에 큰 위기로 다가왔었죠. 전 세계 여행이 멈추며 매출이 80% 급감했고요. 체스키는 전체 직원의 25%를 감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모든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또 숙소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운영을 효율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위기가 끝난 뒤 에어비앤비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에어비앤비 매출은 99억 달러, 순이익 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다. 이처럼 그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경험과 신뢰에 기반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CEO 브라이언 체스키였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를 애용하는 입장에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소희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유진투자증권의 탈중국 청구서 21세기 연금술 히토류입니다. 최근 미국 정책 무게가 가격보다 안보 쪽으로 옮겨가면서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과제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히토류 공급망이 글로벌 산업의 약한 고리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은 채굴부터 정제, 분리까지 전 단계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히토류가 21세기 연금술로 불리는지 또 수급 변화와 투자 포인트까지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히토류는 난탄 계열의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군인데요. 전기차 구동 모터나 투풍력 터빈 같은 연구자석, 레이저, 형광제, 촉매, 항공우주 합금까지 쓰임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땅속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원소별로 고순도로 뽑아내는 분리 정제가 까다롭고요. 또 환경 규제가 세다 보니 실질적인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필요해도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든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은 제조 기반의 빈틈을 크게 체감했습니다. 지금의 보유 무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보다는 재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세나 보조금을 넘어서 우선 이행 명령, 또 장기 구매 보장, 필요하면 정부가 기업 지분까지 들어가는 방식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히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가격 논리보다는 안보 논리가 앞서면서 이 히토류는 사실상 전략 물자처럼 관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급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중국은 매장량뿐만 아니라 채굴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정제 분리 공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히토류 산지와 분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분리 공정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가격 조정이나 수출 통제가 실제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석 관련 품목 통제가 강화될 때마다 서구 제조사들이 바로 압박을 받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이 방아쇠를 당기면 이 서구의 제조 라인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 리스크가 상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또 정부의 직접 매입과 가격 하한 보장, 장기 오프 태스크를 묶어서 내재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바다 마운틴 패스 사례처럼 채굴, 분리, 자석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한 덩어리로 복원하려는 흐름이고요. 과거의 전략 물자 증산 때처럼 정부가 수요 안전판을 만들고 민간이 증서를 맡는 방식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본토 개발만으로는 속도가 안 날 텐데요. 그래서 그린란드, 호주,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의 우호국 프로젝트와 엮어서 오프쇼어 내재화를 내세웠습니다. 북극 항로와 안보 라인이 겹치는 그린란드는 자원 잠재력과 전략 거점을 동시에 갖춘 사례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환경 인허가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안정적 조달 루트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 쪽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전기차와 풍력 같은 연구 자석 수요, 또 정밀 무기 유도 같은 국방 우주 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과 연결된 자석 부품 생태계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공급 병목은 채굴보다 분리 정제 단계에 크고 환경, 자본, 규제 장벽 때문에 증설 속도는 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구조적으로 부족한 금속, 기술 장벽이 높은 공정 같은 거나 또한 정책 레버리지가 붙는 플레이어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 보고서에서는 제안하고 있고요. 단기 가격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병목 공정과 장기 계약이 보이는 기업은 하방이 단단한 업사이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을 볼 때는 채굴과 정제, 분리와 자석 부품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미국 내 채굴 분리 복원, 호주 같은 비중국권 대체 공급축, 또 중국 내 국유계 재편축이 서로 다른 정책 가격 이벤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략 포인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정책 레버리지 수혜 가능성, 분리 정제 같은 병목 공정 기술력, 연구 자석 같은 다운스트림으로의 수직화, 그리고 동맹권 내 인허가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 이 조합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지정학, 환경, 인허가 지연은 항상 체크해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오늘 리포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토류는 소량이지만 전체 산업의 생산 가능성을 좌우하는 대체 불가 소재입니다. 미국은 안보 프레임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중국은 채굴부터 분리까지 전 단계 우위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병목과 정책 수혜가 만나는 지점, 즉 분리 정책의 역량과 다운스트림 가시성이 있는 플레이어들에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환경, 인허가 리스크는 상시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트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오늘 장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4,000피를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살얼음판을 건넨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도 불안정했고 또 국제 금 가격도 낙폭했잖아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미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 사상처 3,900 돌파, 그리고 방산주의 급등 등 입가에 미소를 띄울 만한 이벤트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일희일비하지 않기 이벤트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